다 이쯤에서 멈췄는데 네. 변호사님께서 미국 법 공부를 이때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되는데 미국 법원의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이제 미국 로펌들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 찾아내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미국 그 로펌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느냐 했더니 누군가 했던 판결문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송 전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거들을 이제 서로 수집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증거들을 다 수집해서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아, 양쪽 이해 당사자 간에 네. 상대방에 대한 신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수집할 수 있는. 수집할 수 있는. 네. 아, 그런 법이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 소송의 특징은 상대방이 익명이기 때문에 그 익명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제3자인 그 미국 본사에게 디스커버리를 신청을 하는 거죠. 어떤 미국 법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청취하다 보니까 네. 이 디스커버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네. 신원 미상의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발견해내신 거예요. 네네네. 이야, 말 그대로 디스커버리. 진짜 디스커버리네요. 네네네. 변호사님 그때의 기분은 어떠셨을까? 이거 좀 이제 지금도 얘기 들으면서 소름이 좀 살짝 돋는데. 네. 저도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 이 사건을 실제 수행한 이 변호사 이름이 있거든요. 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그 판결문을 보니까 주소가 일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하고 그 사무실 주소로 검색을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원격 영상 회의를 통해서 같이 해볼 수 있느냐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한번 만나자고 해서 이제 일본까지. 비행기를 타고 이제 도쿄까지 가게 됐습니다. 일본까지 직접 가서 나름의 가능성을 확인을 하고 네. 예, 이제 변호사님이 직접 미국 법원에 정보 공개 요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다녀온 다음에 캡처되었던 그 동영상 자료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추려서 그것들을 영어로 번역하고 미국 판사가 이 영어로 번역된 걸 가지고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국에서의 특별한 은어라든지 또는 뭐 신조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에게 그 의미가 뭔지도 물어보고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그 의미가 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 진술서를 첨부를 해서 미국 변호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채널이 폐쇄가 됐다고 그래요. 미국 본사에서 이제 저희가 미국 법원의 명령을 받아서 송달을 시키면 이용자한테 통지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렇게 누군가가 그렇죠. 너를 찾고 있다. 그렇죠. 그거를 또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 통보를 하니까 통보를 받은 날 계정이 삭제돼 버렸어요. 2년여간 운영됐던 탈덕 수용소는 작년 6월 돌연 폐쇄됐습니다. 이후 커뮤니티 사이트에 해킹으로 채널이 폐쇄됐고 연예인에게 죄송하다는 사과문이 올라왔지만 글은 곧 삭제됐고 작성자가 박 씨인지는 명백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말 아까도 계속 얘기합니다만 이럴 줄 몰랐던 거잖아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희도 그 순간에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렵게 해서 미국 본사에 미국 법원의 명령을 보냈는데 계정이 없어져 버리니까 정보도 사라지는 것 아닌가? 그런 이제 걱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애를 쓴 끝에 미국 본사로부터 이름, 주소, 계좌 정보를 받게 됩니다. 네. 이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도 아직 안심을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기본 정보, 가입자 기본 정보만 왔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지? 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에 이제 이름 주소가 왔었는데 미국 본사로부터 받은 정보와 국내에 그게 실제하는지 일치하는지를 또 해야 다를 되거든요. 수도 있으니까요. 두 번째 정보를 받았을 때는 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2개, 주소도 2개가 나왔습니다. 그 경우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는 2명의 공범인지 아니면 동일인인데 이름이 바뀐 것인지 그건 또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감도 있고 또 실제 할까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국내에 이 정보가 없으면 또 거기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융 정보도 요청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서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안심이 좀 되셨군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성취감을 네, 찾았구나. 드디어 내가 찾았구나. 아무도 찾지 못했던 이 익명의 상대방을 찾아냈구나. 찾아내서 법정에 세웠구나. 그러니까 절대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본인이 스스로가 그렇게 믿고 이런 짓을 계속했지만 결국 법정에 세우게 됐죠. 네. 이러시면 저기 신고할 거예요.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35살 박모 씨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옷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을 향합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인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승소했습니다. 결국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란 승소를 이제 받아내게 되는데 항소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명예훼손 소송에서 개인에게 1억 원을 위자료로 명하기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불이 나게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이제 결국 5천만 원으로 감액이 돼서 인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지금 회수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 회수 중에 있구나. 네네네. 가수 강다니엘의 사생활과 관련한 동영상을 올려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TS, 비와 정국, SM 엔터테인먼트 등 연예인들과 소속사는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린다는 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나중에 법정에서는 뭐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이게 어떤 공익이 있는 거예요, 변호사님? 뭐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아니면 뭐 자기도 인터넷상에 그걸 보고 진짜인 줄 알았다든지 뭐 그런 항변을 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알 권리라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알 권리를 왜 그 사람이 충족시켜야지 그러니까요. 모르겠고요. 본인이 뭔데 그걸? 아니 그러니까 알 권리라는 것은 뭔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내지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것은 합의된 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사실 뭐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결국 뭐 아무런 공익적인 목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수익을 얻으려고 한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말로 뭔가 포장을 해서 참 그 법정에서 얘기를 한다라는 게 네. 이게 참 기가 막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사이버 레카에 대한 그런 본보기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 징역형이 선고가 됐습니까? 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익도 다 추징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됐네요. 네, 네. 예. 이게 변호사님이 운영자에게 부동산 가압류까지 추진하셨다고요? 이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 겁니까 이게? 빌라를 구입을 했던데 아까 그 이제 채널 운영 수익으로 맞습니다. 네, 그 금액으로 이제 부동산을 구입을 했고 그 구입 사실을 알아서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도 알려드리고 범죄 수익 추징을 하기 위한 보전 조치를 취하고 그래서 가압류 조치도 됐고 그래서 아마 이제 본인의 어떤 손해배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팔아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출을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지현 씨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또 절약해야 돼 이렇게 공감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야 인생 사는데 난 저렇게 그래. 못 산다. 야 그게 인생이냐? 뭐 이런 분이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죠. 그냥 지현 씨가 내가 네. 지금 이렇게 살면서 행복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모두가 다 이렇게 뭐 아끼자 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이게 뭐 좀 쓰셔야 되는 분들은 또 쓰시는 것도 좋아요. 예. 아니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모으다가 이직을 하면서 생활이 완전 바뀌었다고요. 네. 예. 제가 그 최저시급 3년째 받던 그 첫 직장
제가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봤자 뭐 세금 계산서 떼어주세요 하면 그거 정도 해주고 뭐 근태 정도 그런 것만 관리를 하니까 거기가 이제 코로나 타격이 좀 심해서 네. 저는 잘리게 된 거예요. 아 지원 씨만. 네, 저만. 사실 저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내 지원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당연히 알죠. 아, 알지만 버틴 거죠. 느낌이 있잖아요. 알지만 맞죠? 지원 씨 꾹 참은 거예요. 네. 이놈의 회사 내가 때려치고 내가 그래서 월요일 이거 1,818원 그냥 월요일이라서가 아니구나. 아 열이 받았었어. 뭔가 나를 반기지 않는 느낌이 들었군요. 왜냐면 보통은 이게 회사면 뭐 연말이나 연초에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그렇지. 저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 쟤는 올려줄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깨 이렇게 밀치고 이마 밀치고 이런 것도 당했었거든요. 그냥 전 정말 잘못한 게 없었어요. 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뭐 얘기를 그때 웃었어요 사실은 그냥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버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엔 저는 잘리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어요. 저는 당장 그치. 내 목표가 있는데 월급이 그렇게 끊겨버리면 아 큰일 나죠. 네, 그래서 좀 수소문하니까 햄스터 쇼핑몰 대전에 좀 큰 쇼핑몰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했었죠. 예. 당장 대전에 가가지고 면접을 봤었고 그러면 오셔라고 해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월급은 그 전에 있던 회사보다는 훨씬 그죠? 그래도 그쵸, 좀. 그쵸. 다행이다. 아니 좀 그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절약을 해서 돈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화병에 걸리신 거예요. 이게 잘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저희 아빠의 그 증상을 얘기를 드리면 화를 주체할 수 없다? 진짜 가만히 계시다가도 막 소리 지르시고 막 물건 부시고 그리고 물론 저희한테도 손짓은 많이 하시고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회사도 누가 기분 나쁘게 해서 기분 나빠서 안 갈래 해서 막 두세 번 안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희 아버지가 잘리셨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게 되니까 저희 엄마가 저희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원래 가정주부셨는데 그냥 단순 노동, 공장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저희 이제 키워보겠다고. 이게 아무래도 곳간에 쌀이 없으면 인심도 바닥나잖아요. 바닥이 그렇죠. 나죠.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돈이 있어서 뭐 외식도 몇 번 다니기도 하고 뭐 주말에 가면 뭐 시장에서 뭐 닭꼬치 뭐 떡볶이 사서 이렇게 두루두루 TV 보면서 앉아서 먹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 당연히 사라졌고 부모님도 매일 싸우시는 거예요 정말. 그때 어린 나이에도 내 주변 이웃한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왜냐면 싸울 때만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보통 뭐 지연아 학교 가야지 뭐 밥 먹어야지 일어나 이렇게 깨우잖아요. 저는 엄마 아빠 싸우는 소리에 항상 깨고 등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는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이런 그런 상황들이 몇 년 이상 제가 원래는 언니가 있거든요. 지금은 뭐 가족 관계 어떻게 되세요 하면 저 외동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언니가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결국에는 못 버틴 거죠. 그런 상황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가게 됐고. 근데 뭐 제가 사실은 뭐 그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똑같이 일상 보내고 뭐 학교 가고 이런 게 전부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나이 때는 나 빨리 어른 돼서 술도 먹고 싶고 뭐 못하고 싶었던 거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겠지만 저는 정말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던 게 큰 것 같아요. 어른이 되면 나를 또 내 인생을 책임지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 친구들은 엄마가 그냥 나 대학교 보내준대. 가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그 돈이 얼만데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럼 나도 대학을 가볼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거기서 걸림돌은 등록비인 거죠. 한 학기당 뭐 300, 400씩 드니까 이건 내가 부모님한테 내달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부모님은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공부도 못했고 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정말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고민이 있네 이게 아니고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게
그냥 정말 불구덩이 앞에서 누가 미는 느낌. 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도 없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봐야겠다.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아끼고 악착같이 더 모아서 내가 내 인생 어떻게든 책임져 보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결심이 사실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참 지원 씨가 왜 이렇게 나는 돈이 모으는 게 좋아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이게 집이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저희 가정 자체가 그냥 밑바닥을 다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의지하고 독려해줄 상대가 가족인데 저희는 정말 그러지 못했거든요. 서로 불안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도 그런 자살 시도 하는 걸 제가 몇 번 목격을 했었고 그래서 좀 많이 무서웠고 이거를 좀 견뎌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1억이 그냥 저 포함 그냥 저희 가족들 고생도 안 시킬 수 있고 그냥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참 쉽지 않았던 그 생활에서 이게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결과물들을 좀 보면 지원 씨 좀 어때요? 사실은 너무 이제 뿌듯하죠. 어떻게 보면 그 제 노력의 결과물이 2억 6천이고 아파트 청약 당첨 야.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네. 이야. 그래서 이제 곧 지어지거든요. 네. 4월 30일 준공인데 네, 거기 담당자님도 99년생이네요. 당신 나이가 제일 어리다고. 야. 최연소 당첨자시다고. 진짜 제일 젊은 집주인이 된 거죠. 저기 월요일 적금은 계속 들고 있어요? 다행히도 없습니다. 이제 다행이다. 아유,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월요일 날 그래도 그런 기분으로 월요일을 맞이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 그쵸, 반증이죠. 그쵸. 이제 월요일 조화가 된 거죠. 그러니 그럼 이참에 월요일 조화 적금을 들어갔어요. 그래요. 월요일 그러면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게 그거는 18, 18로 할 수가 없는데. 아니면은 뭐 기분 좋게 사랑한다는 느낌으로 486 해가지고 뭐 4,860원 네, 정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돈 모으고 절약하는 게 너무 즐겁거든요. 전 진짜 게임 같아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지원 씨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는 뭐 10억 자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약간 좀 허황된 꿈이더라고요. 근데 지원 씨를 보면 허황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무조건 네. 이럴 거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짜보자 했을 때는 30살 안에 4억 모으기가 저의 30살 목표예요. 안에 4억. 네.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한번 5억 예상해 봅니다. 너무 좋죠. 저도. 네. 네. 조심스럽게 한 5억 예상해 봐요. 혹시 끝으로 지원 씨가 예전에 1억 모을 때 나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너무 열심히 살았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냥 더 말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살았다. 지원아 잘 살았다. 앞으로 지연이는 더 잘 살 것이다. 그렇죠? 제가 예전에는 그냥 절약한다는 것 자체를 공개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남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뭐 똑똑하거나 돈이 많거나 뭐 능력이 좋아서 2억 6천을 모은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오히려 공부도 못했고 전 대학도 안 나왔어요. 이런 평범하디 평범한 고졸 직장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지금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얘도 이렇게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씩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